네, 안녕하세요. 이제 미술 감상과 비평 11번째 시간이죠. 저희 벌써 이 온라인 수업을 한 지가 5주가 넘었습니다. 네, 거의 이제 한 6주 돼가죠. 이제 한 달 넘었고, 거의 이제 2달째 들어갔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분명히 이 전 시간이 저는 이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덕분에 디자인사는 이제 끝까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면은 뭐 국제주의랑 포스트 모던을 좀 간략하게 해서 빨리 끝내는 걸로 하고, 혹은 뭐 이 다음 시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바우하우스랑 데스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독일 공장 연맹을 봤었고, 어, 뭐 정리는 마지막에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원래 이제 저희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기상 조금 이제 아마 이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세 과목에서 두 과목 정도로 이제 변경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미리 그냥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이제 좀 길어지고 또 요즘에 제가 과제를 이제 제출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조금 대충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에 그 댓글도 잘 안 남겨주시고,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과제를 매주 내기에는 조금 저도 약간 부담스러워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냥 확인만 하면 모르겠는데 확인한 다음에 꼭 설명을 좀 써줘야 되잖아요. 제 성격이 약간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그리고 그 어제 제가 보니까 누가 그 미술 공예 운동이랑 그 뭐였지? 입시 미술이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학습 태도여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의도한 거는 뭐 입시 미술이 너무 이제 획일화되어 있고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걸 잘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어, 그걸 이제 타파를 하는 경우에 뭐 미술 공예 운동으로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걸 보고 나서 그냥 문맥상 미술 이것도 미술 공예 운동이 될 수 있냐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돼서 처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뭐 미술 공예 운동이 어떤 대량 생산이나 이런 기계화, 어떤 획일화를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공통점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공통점 서술을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이라고 해서 표현에 중점을 둔 미술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 체계에 맞춰서 뭔가 규격화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독일 공장 연맹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규격화를 하면 어떻죠? 생산성이 좀 높아지고 어떤 제품의 질도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획일화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입시 미술도 효과적으로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게 됐고, 그 틀에 어떤 주제나 이런 걸 끼워 맞추다 보니까 형식화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반대해서 뭔가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걸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미술 공예 운동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육 그 관점에서도 표현 기능주의 미술 교육론이 대두를 하다가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 너무 형식적이다. 이 형식적인 어떤 이 학습의 방향을 좀 바꾸자 해서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한 그런 교육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보면은 요즘에도 이제 그때 당시에 결국에 이제 창의성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초 교육의 부재가 와서 이제 나중엔 다시 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회귀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 입시 미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비단 미술 공예 운동을 배웠지만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맥락은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세계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대공황, 그리고 또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어떤 보편적인 문화적
문화적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런 거에 파생이 되어서 어떤 사상이 대두가 되는 것은 이제 비단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술 공예 운동을 배웠지만 이제 그걸 오늘날에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너무 이제 형식화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입시 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기식 학습 뭐 이런 거를 다 이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술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크게 이제 그 친구처럼 좀 거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좀 다양한 면모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은 좀 좋아요. 근데 뭐 오늘도 뭐 또 질문을 올려주셨던데 그 질문의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올려줬어요. 그 분리파가. 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분리파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써드렸어요. 거의 뭐 그대로 쓰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냥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걸 읽어보시고 이제 나중에 그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그걸 읽고 여기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구나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잡다한 얘기는 좀 그만하도록 하고 벌써 6분이 지나갔으니까. 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데스테일은 뭐였죠?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요 요소와 원리를 가지고 어떤 건축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구 이런 거에 모두 다 적용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의자를 만들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것은 직선이나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 내가 직선을 썼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강조했다 그랬죠.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뭐였어요? 가장 디자인에서 중요한데 현대 어떤 미술 교육 시스템이나 대학교에서 그 강의하는 그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이 지금도 바우하우스의 어떤 이런 교육 체계 틀을 따르고 있다고 했죠. 독일 공장 연맹은 하나의 어떤 그 디자이너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뭐 집단이라면 바우하우스는 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학교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좀 더 나은 디자이너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 겁니다. 이분들은 이런 바우하우스에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도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후에 독일 공장연맹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왜? 시기상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런 걸 가르쳐주면 어떨까 해서 독일 공장연맹의 회원이었던 누가 발토 그로피우스가 뭘 만들었다 그랬죠? 바우하우스를 만들었다 그랬죠. 설립을. 그래가지고 이 바우하우스의 조형 이념이 어떻게 보면 독일 공장연맹과 좀 비슷하다. 근데 차이점이 뭐다? 차이점? 설명했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기계 생산에 긍정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건 둘 다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외에 이제 여기서는 얘는 이제 그 규격화를 굉장히 좀 추구했다 그랬죠. 근데 얘는 이제 규격화도 추구를 하지만 어떤 미적인 요소들도 가미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순수미술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들였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로피우스는 여기서 뭐였어요? 반데벨드랑 그 무테지우스랑 그 어떤 이념의 차이를 보였던 것처럼 바우하우스에서도 이 그로피우스랑 누구랑 요하네스 이텐이랑 둘이 같이 대립을 보였다 그랬죠. 근데 그 양상은 두 개 다 크게는 같다. 여기서도 작가의 어떤 개성 이런 걸 존중해야 되고 얘는 이제 생산성 이걸 중시했는데 바우하우스에 와서도 이 그로피우스도 결국에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받아들여서 완화된 어떤 규격화를 주장을 했지만 미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규격화를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는 그거 외에 더 자유를 이렇게 갈망을 해야 된다. 예술가들한테 어떤 자유를 그렇게 억압을 하고 뭐 이런 틀을 나한테 줘서 이런 형식적인 틀 안에서 내 어떤 그 나의 표현적인 이론이나 어떤 나의 색채를 이렇게 좀 억압하지 마라. 억압할수록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발을 했죠. 근데 그로피우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너는 이제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로피우스는. 어쨌든 그런 식의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쇠파이프들을 왜 도입을 했다 그랬어요? 어떤 자전거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규격 생산이 가능한 어떤 대량 생산품이기도 하고 또 이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간편하죠. 조립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보시면 어때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뭐 그런 나무 의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구멍이 많고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운송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걸 구입을 했을 때 나중에 변형이 별로 없겠죠. 쇠덩이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도 미적이고 또 편안하니까 뭔가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요소를 좀 가미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단순해지고 있죠. 이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된 국제주의 건축 양식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국제주의나 어떤 모더니즘이라는 개념 뭐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하나의 형태로 회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다 뭐예요? 다 생략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건축들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건축에는 뭐 이렇게 외곽 프레임이 좀 이렇게 들어 있고 여기 장식들이나 이런 조각품들 이런 게 달려 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죠. 근데 아르데코는 여기서 다시 어떤 장식성이 좀 부활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르데코로 오늘 봅시다. 아르데코는 일단 이름에서 좀 느껴지다시피 아르누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데코 하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데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뭔가 꾸미는 걸 얘기하죠. 데코레이션을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데코는 예술 그 뭐 장식을 얘기를 합니다. 장식 예술, 크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르누보, 그래서 아르데코. 이것도 첫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르누보에서 아르데코로 넘어갔는데, 그럼 차이점이 뭐냐? 아르데코는 뭐였어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뭐였죠? 곡선적인 미술을 했다고 했죠. 그래도 무슨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미술 공예 운동에도 곡선적인 어떤 특징도 드러나고 수공의 성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또 뭐였어요? 예술가와 어떤 산업의 연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었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미술 공예 운동이랑 바로 산업 재료를 적극 사용했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 그랬죠. 그리고 또 곡선을 좀 더 강조한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 있었죠? 식물을 도안화해서 사용했습니다. 식물을 도안한 이유는 산업 재료를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 재료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량 생산을 체제를 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식물을 디자인해서 표현을 할 때 이것도 어느 정도 규격화를 이루어야 그 어떤 생산성이 조금 용이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대량 생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뭐 식물을 도안화했다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대량 생산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건 아니고 수공예로 하되 그 어떤 재료적인 특성에는 유리나 철근을 사용을 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철근이나 유리라는 그 공업 재료를 사용을 했지만 그 제작 공정에 있어서 공장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막 엄청나게 찍어내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공장에 있는 그 용광로라든지 이런 그 체제들은 이게 수용을 해서 수용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장인들이 수공으로 그 몰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량 생산을 긍정하진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럼 아르데코에는 뭘까요? 여기서 미술 공예 운동을 또 계승하는 부분도 계승하기도 하면서 일부는 아르데코의 반대로 갔겠죠. 바로 여기선 대량 생산을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을 도안화를 넘어서 완전히 이제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곡선, 이전의 아르누보 곡선보다 더욱 단순화되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디자인은 생산성과 장식성에 집중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데코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죠, 방금? 아르는 그때 지난 시간에 아트라 그랬죠. 그래서 예술 장식, 그래서 장식 미술 혹은 장식 예술을 의미합니다. 뭐 같은 의미예요. 크게는 뭐 이거 외에도 이게 뭐 1925년에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뭐 1925년 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아르 데코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데코를 이게 줄인 거잖아요, 데코레이트를. 줄인 말인데 그걸 이제 더 줄여가지고 이제 아르 데코로 만듭니다. 아르 데코를 줄인 게 아니죠. 이 아르 데코가 이제 데코레이트를 줄인 말입니다. 데코레이션 뭐 이런 거, 데코레이션 명사죠. TION이니까. 네, 어쨌든 그럼 이제 교과서를 잠깐 볼까요? 이제 큰 설명은 요거예요. 큰 설명 됐으니까. 그래서 아르데코는 1925년 파리 장식미술 박람회에서 나온 양식으로 여기서부터 파리 무슨 미술이에요? 장식 미술이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이런 장식적인 요소들, 이런 패턴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어떤 그런 여기서 이제 미적인 형태를 찾기 위해서 뭐 이런 박람회를 여는 거죠. 어쨌든 그 양식에서 1920년에서 1930년대 유행한 양식을 가리킨다. 유동적인 곡선을 이용했던 아르누보와 대조적으로 직선, 기본적인 형태의 반복, 동심원 등 기하학적인 분야 아프리카 미술, 재즈를 모티브로 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여기서 아프리카 미술이랑 재즈는 뭐냐면 재즈도 뭔가 그 댄스가 약간 화려하고 아프리카 미술에서도 어떤 그 원색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평면적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평면적이면 장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미술의 그런 평면성에서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무늬들 자체가 이제 장식이잖아요. 그런 장식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선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어떤 동방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뭐 그런 것도 조여야 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슬람 혹시 아세요? 거기서 보시면은 그 코란이라고 그 성당에 있는 성경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의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지를 표현을 해가지고 그뭐 신들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 아랍 글자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꼬여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뭐 툰드라라고 해서 그 캘리그라피 중에 하나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뭐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궁전이나 이런 거 장식을 할 때 조각품이 못 들어가니까 벽에다 뭘 합니까? 타일에다가 그런 글자나 문양들, 기하학적인 문양들을 써가지고 거기서 어떤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죠. 그래서 그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나 그 모양들, 어떤 그 의미 자체에서, 그 분위기 자체에서 그 자신이 모시는 신을 상징화합니다. 그러니까 좀 상징은 상징인데 좀 의미가 크게 다르죠. 우리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형태로 상징을 한다면 그 친구들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을 상징하고 이런 걸 숭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패턴 자체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뭔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근데 저도 뭐 이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그런 동방적인 요소가 왜 유행을 했다? 거기에는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장식적이었다? 그들은 그 어떤 이미지의 재현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장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행 속도 사치 등을 찬양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비싼 재료와 수공예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료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크라이슬러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카상드르의 어떤 브로드웨이 서체, 여기서 보면 산세리프라고 해서 세리프가 이제 그 돌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여기 끝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 고딕체 보시면 여기 끝에 우리 꺾이죠. 한글 서체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은 꺾여 있죠. 요 끝에 요런 게 다 세리프입니다. 세리프. 그럼 요거는 세리프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왜? 돌기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그런 굵고 가늠에 대한 어떤 굵기의 변화가 없죠. 다 일정하죠. 이런 걸 가지고 싼 세리프. 싼은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디스나 언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없는 돌기가 없는 서체. 그 중에서도 이 카상드르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이 브로드웨이 서체는 좀 더 굉장히 좀 단순하고 규격화되어 있죠. 그래서 카상들은 뭐 대단하고 직접 뭐 이런 필요 없는 내용. 그래서 어쨌든 직선이랑 어떤 대각선의 형태나 어떤 반심원 이런 게 반복되어지는 형태, 어떤 규칙적이죠 굉장히 그런 거에서 뭘 보일 수가 있다 우리가 장식적인 요소를 볼 수 있다. 왜 장식적이다? 평면적이니까 장식적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빌 앨런이라는 그 건축가가 윌리엄 빌 앨런이라는 건축가가 이 디자인한 여기는 시사 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사가 이제 크라이슬러 자동차 있잖아요. 그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사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이거 보시면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미국의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빌딩 있죠. 그거를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요 머리 어떤 그 건물의 두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그래도 아르 데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곡선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선들이 어때요? 규격화되어 있고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산업 재료는 똑같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끝에 보이면 여기 은색빛으로 빛나고 있죠. 여기를 이제 스테인리스로 네, 죄송합니다. 스테인리스로 여기다가 장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볼 때 조금 오류를 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좀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데코는 패션 디자인도 크게 유행했다니까 뭐 이런 화려한 패턴들 이런 게 유행을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든 또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뭐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공황이 뭐예요? 우리가 공장 생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할 수 있는 수요층이 굉장히 적은 걸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물건에 비해 적은 걸. 그래가지고 막 뽑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들이 도산하게 되죠. 공장이 도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평민들은 직업을 잃게 돼요. 직업을 잃게 되고 그리고 공장이 도산하면서 공장을 이제 지들이 세울 때 뭐 빌렸던 어떤 돈 그런 것들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그런 어떤 채권들이 채무들이 그래서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행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은행으로 막 뛰어가니까 은행도 다 뱅크런이 터지면 다 망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 시간에 배우시면 그 뱅크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그 은행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불 준비 대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 뭐 20%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불 준비 대금이라고 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 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만 원 내가 빌려줬으니까 나는 100만 원 그 적금이 거의 들어있죠. 있는 거고 그 논리로 따지자면 결국에 이 사람이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해서 이 50만 원 갚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지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이렇게 찾으러 간다. 그럼 100만 원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50만 원 이미 다른 사람 빌려줘서 걔한테 있는데 50만 원 은행에는 5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가 100만 원 찾아서 100만 원 찾으러 갔는데 50만 원 없다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뱅크런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행은 다 그렇게 모든 그 어떤 그 예금주들이 다 달려가서 한 은행에 돈을 만약에 다 찾는다. 그러면은 그 은행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은행에는 약간 그 모순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핍박받고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게 사치풍조를 위해서 좀 비싼 재료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장식을 위해서 좀 좋은 재료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금실을 썼죠. 뭐 금실이 뭐 비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어떤 비싼 재료들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료들을 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여기 써준 겁니다. 근데 뭐 역시 교과서에는 굉장히 좀 적은 양의 지식만 적혀 있죠.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따라 설명할게. 뭐 얘네가 뭐 이제 에너지와 속도를 똑같이 뭐 추구를 해가지고 뭐 어떤 에너지와 속도는 뭐예요? 어떤 그 우리나라 우리 시대 그 산업 시대의 어떤 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아르데코 뭐라 그랬어요? 새 시대의 새 미술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아르데코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시대 기계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런 디자인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아르데코는 아르누보는 실패했다. 왜? 규격화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걔들은 수공예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떤 미적인 그 감흥을 좀 불러일으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공장 생산은 우리가 이제 쉽게 바뀌었는데 좀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아르데코는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하기 좀 편한 이런 어떤 기능적인 형태의 어떤 이런 디자인들을 추구를 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크게는 이 바우하우스랑 뭐 차이가 없죠. 예를 들면 이 산세리프 같은 이런 체에 카상드르의 브로드웨이 서체 이런 거 보시면은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왜? 얘도 이제 단어 중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시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생략을 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돌기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굴러가 있던가 이런 둥글둥글한 모습들 그런 거 다 없애고 다 직선으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어떤 이제 나중에 후에 등장할 어떤 국제주의 양식과도 유사한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 말고는 뭐 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크라이슬러 빌딩이 굉장히 높은 빌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짓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최고층의 빌딩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저번에 얼핏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였어요? 이런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걸 다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853년에 이미 미리 한 여기서 지금 한 몇 년인가요? 거진 한 80년 전이죠. 80년, 70년 전. 그때 이제 오티스라는 그 과학자가 이제 안전장치를 도입한 엘리베이터를 발명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고층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시죠. 고층화,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어떻다? 엘리베이터라는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존재하긴 했다. 그럼 뭐 여기까지만 여기는 하면 될 것 같고. 또 아르타코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이게 네모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외적인 요소와 이제 장식적인 경향이어서 그것도 크게 아르데코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크라이슬러 빌딩이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얘는 여기 위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찾아보시면 여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뭐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이제 뒤에 국제주의 양식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설명을 한번 보고 들어가죠. 바우하우스가 해체되고 나서 그로피우스와 미스 반데어로에는 누구였죠? 레스 이즈 모어라고 했죠. 그래서 뭐다? 덜 할수록 더 하다. 그래서 빼면 뺄수록 풍부하다라는 개념을 설파한 그 예술 건축가라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둘이 이제 미국으로 둘 다 망명을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바우하우스의 어떤 기능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기능에 초점을 둬서 뭔가를 다 종합해내는 종합해서 건축을 짓는 거죠. 결국엔 그 건축에는 뭐가 들어간다? 회화랑 조각적인 요소랑 그리고 건축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종합 예술을 표현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미국은 자유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걸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환경적 문화적 특성에 맞춰 실용적인 국제 양식을 탄생시켰다. 바로 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930년대에 그 어떤 경제 대공황도 이제 겪게 되고 나서 이제 뭐 뉴딜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화까지는 아니어도 좀 안정되어 갈 때 그때쯤부터 이제 이미 이제 돈은 다 없으니까 돈을 최대한 아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효과적으로 생산을 해야 그 넓은 미국 땅덩이를 다 넓은 미국 땅덩이랑 미국 인구에 부합하는 어떤 건축들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환경적 문화적 특성에 맞춰 국제 양식을 탄생시켰다. 근데 여기서 문화적 특성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문화가 없잖아요. 문화 부제국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 그냥 이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주의 양식이 대두된 것도 있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의 통합된 문화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서 한옥을 굉장히 많이 짓는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혹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뭐 베네치아에 있는 어떤 베네치아의 그 붉은 지붕 건물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다 갑자기 피렌체에 있는 붉은 건물 집들 그런 거 갑자기 다 건설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차용이고 뺏기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보여주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문화보다는 뭐예요? 이주민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최초의 좀 어떤 유엔이랑 비슷한 개념이죠.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모여서 백인이고 흑인이고 다 모여서 물론 그때는 차별은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아시아인도 모이고 그래서 하나의 다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합 사회의 단초를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렇게 문화의 어떤 형태가 다양한 친구들이 이제 모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의 어떤 건축 양식보다는 좀 더 이렇게 획일화된 하나의 모두가 이제 좀 알아차리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의 형식이 대두된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작은 경향이고 결론적으로 제일 큰 영향은 결국에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생산성에 치중을 해야 됐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뭐 어떻습니까? 건축물을 빨리빨리 많이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모듈러화를 했다고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미 전쟁이 지난 지는 꽤 지나긴 했는데 48년인가요? 2차 대전이 끝나죠? 45년인가요? 그 이후에 거의 한 10년 뒤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S사 빌딩. 이 S사가 뭐였지? 시그램 빌딩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그램 빌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시그램 빌딩이 맞네요. 네. 왜 안 나오지? 시그램 빌딩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다시 체계를 보시면 바우하우스가 해체되고 뭐 이거였나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서 전시가 통일해 기능주의 철학을 확산해 나갔고 기능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성의 목적을 두고 디자인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부합시키는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관점이다? 모더니즘 관점이다. 그래서 모더니즘 다 어때요? 뭘 다 해체시켜 버리죠. 왜? 그 대상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 딱 바로 이 기능성인 어떤 형태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군더더기를 다 뺀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추상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구체적으로 생긴 얼굴을 보면은 어때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게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외에 이제 다 없어지고 그냥 눈이랑 코랑 입이랑 굉장히 단순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보자마자 이게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당연히 먼저 들겠죠. 그런 어떤 직관적인 상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군더더기를 다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용적인 국제 양식.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다 실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속, 유리 등 산업 소재의 사용과 장식이 없는 디자인 특징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식이 다 없죠. 왜? 장식을 달게 되면 그 어떤 그 대상을 설명하는 게 될 수 있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형태의 본질을 치중하기보다는 그 장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잊을 수 있겠다,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북유럽에서도 굿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양식이 유행하였다. 뭐 그냥 모든 걸 다 해체한 어떤 그 해체는 아니고 어떤 최소화한 그런 어떤 형태를 추구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굿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능성, 한목적성, 그리고 또 뭐였지? 독창성, 그리고 마지막에 경제성, 뭐 이렇게 그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디자인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때요? 그 처음에 뭐랬죠? 독창성, 이전에 없던 어떤 빌딩의 형태죠. 그래서 독창적이기도 하고, 또 신미성, 아름답죠. 봤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유리로 그 겉틀이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있다 그랬죠? 신미성, 독창성, 그리고 방금 얘기한 또 기능성 뭐예요? 한목적성. 그거는 뭐예요? 어떤 이 건물이 다양한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체계죠. 다 이렇게 칸막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신미성, 그리고 신미성, 독창성, 그리고 마지막이 실용성은 아니고 경제성. 경제성이 지금 경제성. 그래서 여기서 산업재료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경제성을 굉장히 좀 극대화했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카스틸리오니라는 이 작가의 작품은 저는 이거 여기서 교과서에 처음 봤는데, 어쨌든 토이어 플로이어 램프, 뭐 이거는 전선과 광원의 구조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 노출되어 있다는 개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제 왜 여러분들 가끔 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거나 그 천장에 원래 이렇게 그 천장을 가릴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천장이 바로 드러나는 건물 들어본 적 많으시죠? 요즘에 다 그런 건물이 많은데 그게 다 해체주의 하이테크 건축이야. 하이테크라는 말은 뭐예요? 하이테크, 테크가 높다, 기술이 높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 최신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체해놓고 해체해 놓은 듯이 해체주의 건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말고 어쨌든 그 뭔가 해체해 놓은 듯한 그런 어떤 뼈대만 보여주고 왜 그 형태를 가리지 않느냐, 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게 왜 하이테크라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죠. 근데 그게 왜 하이테크냐면 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각 파이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대량 생산이기도 하고 산업혁명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어떤 산업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본 시장이라든지 어떤 정보화 시대는 아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어쨌든 그런 산업화된 그런 어떤 대량 생산 체제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신의 어떤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공업 재료들을 조합해서 어떤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는 이제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붙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렇게 다 달아 가지고 다 안 보이게끔 숨겨 가지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재료의 물성이나 어떤 이런 것 자체가 현대성을 상징을 하고, 이런 게 다 현대 미술의 어떤 재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뭐 저장할 불평불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하이테크 건축 양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축물을 보시면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좀 다 망가진 것 같고 좀 부서져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어떤 꾸미는 어떤 그런 면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어떤 좀 비정형적인, 비형태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예술을 추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카스틸리온의 이 램프들이에요. 그래서 이 램프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프레임을 그냥 사용을 했죠. 그리고 전선으로 이렇게 다 보이게 사용을 했고, 근데 이거는 신미성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뭐에 초점을 뒀다? 기능성에 초점을 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주의 양식은 크게도 기능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모더니즘, 흔히 말하면 모더니즘, 기능주의가 아니라 모더니즘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해체되고 그로피우스와 미스 반데어 로헤를 비롯한 교수들은 이거 다 아까 읽은 거였네요.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맞춰 실용적인 국제 양식을 시켰다. 금속, 유리 등 산업 소재의 사용과 정신이 없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장식이 없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리고 북유럽에서도 굿 디자인으로 이름으로 비슷한 양식이 유행했다. 생각해보니까 방금 읽은 거였네요. 어쨌든 이 시라렌과 임스 등의 디자이너는 기하학적 형태를 유기적인 형태와 대비시킴으로써 고상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다 직선적인 요소로 보이는데 뭐가 곡선적이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어때요? 이 손잡이도 일단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끝에 안에 들어가는 이 테두리도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다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인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양옆도 뭐예요? 디자인이 되어 있죠. 갈려서. 응? 그러니까 그리고 칸도 4개고 응?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응? 이런 장점도 있다. 응? 요 친구는. 그래서 설명이 이건 미스 반대로 될 거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누구라 그랬죠? 칼 안드레였나요? 칼 안드레 맞네요. 칼 안드레가 만든 이 작품 뭐 제목이 뭐죠? 연작은 8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가물 8이래요. 등가물 8.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미술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우리를 제외한 미술은 모두가 미술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경향에도 다다르기도 하고 또 근데 그거는 이전부터 좀 주장을 했던 바니까 그거 외에도 저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더니즘이 너무 예술 자체에만 초점을 둬서 그 어떤 관객들한테 이 어떤 작품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깨닫기에는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그런 어떤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어떤 시각적인 안목도 생겨서 이걸 비평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제 작품만 제시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한계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예술의 제도권 내에서 그 미술을 인정했죠. 왜냐면은 그 평면성이라는 혹은 이제 그린부가 주장한 환원주의라는 개념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묘사할 때 예를 들면 그걸 좀 더 잘 묘사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건 좀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등장한 것은 그 어떤 제도권 내에서 그 미술 요소나 원리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만 작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 예술계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예술계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포스트 모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약간 카란드레의 미니멀리즘은 이제 포스트 모던이 나오기는 좀 조금이 전이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포스트 모던의 기존의 가치에 반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긴 했다. 그래서 어때요? 전통적인 미술 재료 안 써. 산업 재료 그냥 가져다 놓는데 어때요? 작가가 어떻게라도 인위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내 손길이 닿아야 되는데 손길 하나도 안 닿은 그냥 벽돌 자체를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술이 되고 나중에 뭐 100억인가 뭐 120억인가 미술관이 사갔다고 해요. 13억인가 뭐 네, 아무튼 이런 거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장 인부들이 그 이런 기사가 뉴스에 났는데 공장 인부들이 그 벽돌을 막 쌓아가지고 내 것도 이거도 몇 억에 팔아줘 뭐 이러면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예술사에서 모더니즘은 산업화 이후 개별 예술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부각하려는 노력과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별 예술의 자율 속성. 그러니까 여기서 개별 예술의 자율 속성이라는 것은 예술 자체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술이 맥락화되었다. 맥락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그 위인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미술이 사용되어졌다던가 아니면 어떤 내 감정의 표현을 위해서 미술이 사용되어졌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미술의 타의성에서 벗어나서 예술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부각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 미술만은 위한 미술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그런 사회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상의 재현성 이런 걸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모네모 형태밖에 남지가 않더라. 근데 크게는 이제 미니멀리즘은 생면추상회화를 조금 반대한 개념이긴 하지만 관점은 이제 모더니즘을 좀 더 심화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포스트 모던까지는 아닙니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재료를 이렇게 거부한 거, 뭐 그런 거. 혹은 이제 조각의 어떤 물성이나 이런 걸 거부를 하고 완전 빤판하게 만든 거죠. 원래는 위로 좀 쌓아야 그 조각의 입체감이 좀 더 날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닥에다 그냥 깔아놓은 거죠. 평면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큰 태도는 모더니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왜?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고 가장 최소한의 거를 남겨야 되니까. 뭐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찾는 과정에서 이전의 예술 전통을 반대하였고 결국 과거와는 다른 감성이나 형식, 주제를 내세우게 되었다. 문학에서는 19세기 데카당스 이게 이제 세계말적인 뭐 어떤 미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세계말적인 어떤 형태. 그래서 19세기의 데카상스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 말에 어떤 등장했던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징주의와 아방가르드 음악에서 그래서 요거는 무슨 제죠 또? 이 밑에 나오네요. 파울 레너라는 친구가 만든 건데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뭐가 없다? 돌기가 없다. 그럼 돌기가 없으면 뭐다? 크게는 산세리프다. 산세리프 주체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만든 활자로 아주 많은 산세리프체가 개발되었다. 이후 많은 산세리프체가 개발되었다. 이 산세리프가 뭐라 그랬어요? 산이 없다. 세리프가 점. 그러니까 돌기가 없는 서체들. 그러니까 이런 간략한 서체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등가물팔, 뭐 연장한 8개 작품, 이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의도를 좀 알면 좋은데 의도가 좀 되게 좀 불명합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조각의 입체성을 깨고 회화의 평명성도 어떻게 보면 깬 거죠. 그냥 이 편편한 면을 갖다 놨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추측이지만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그리고 음악에서는 쇤베르크 이후에 뭐 20세기 거장 미술에는 19세기 후반부터 뭐 이런 얘기. 19세기 후반부터 뭐예요? 후기 낭만주의가 시작됐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앙리 마티스 어떤 그 표현주의 그리고 야스파 화가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 어쨌든 디자인에서 최신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근대성을 표현한 독일 공장 연맹. 최신의 재료와 기법 이건 뭐죠? 기법은 이제 어떤 규격화 생산이 될 것이고 최신의 재료는 뭡니까? 어떤 철이나 유리 이런 것을 적극 사용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데스테일, 파워하우스, 국제 형식 등이 모더니즘에 포함된다 안 된다? 모더니즘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이 과제를 요걸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과제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독일 공장연맹, 데스테일, 그리고 파워하우스, 국제주의 양식, 국제 양식 등이 모더니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서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인 포스트 모던이 됐습니다. 시간이 10분도 안 남았네요. 포스트 모던을 다음 시간에 할까? 10분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러면은 이 포스트 모던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 드릴게요. 오늘은 이 과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다를까? 요거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니까 이게 파일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린 요 내용 그 66페이지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서 적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찾아보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차이점 찾아가지고 그 찾아가 지금부터는 청소 시간입니다. 찾아가지고 글을 써서 그 과제란에다가 글을 써주세요. 그래서 뭐 양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로 그럼 올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과제는 요거니까 요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여기다 적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점을 예시 한 가지를 들어서 서술해 주세요. 이렇게 요게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수업을 들었다면 여기까지 다 듣고 있겠죠. 그리고 과제가 뭔지 알겠죠. 그럼 이거 제가 한번 따로 공지를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하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출은 똑같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제출. 1교시 수업이면은 1교시 수업 전에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꼭 해주세요. 이거 제가 한번 따로 이제 뭐 안 쓸게요. 과제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이 수업 들은 사람들 이거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하고 디자인 끝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좀 질문해 주세요. 오늘 약간 좀 졸려가지고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